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몸이 왔네요. 저희가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2015년 8월부터 1회 연금교육 세미나 시작해가지고 이번 20회가 됐습니다. 3년 반 남짓 동안 21번의 세미나를 열고 왔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좀 자리도 잡히고 또 항상 나오시는 멤버도 몇 분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두 건의 주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발표는 앞에 앉아 계신 김성일 소장님께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발표는 멀리 일본에서 오신 시오야마 다카유키 대표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오늘 첫 발표 제목은 퇴직연금, 각자 도생의 길밖에 없는가입니다. 발표를 해주신 김성일 소장님께서는 우리나라 공사연금 문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계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현재 한국연금학회 퇴직연금 분과위원장을 맡고 계시고요. 퇴직연금 관련 세미나, 학회 이런 데서 항상 얼굴을 뵐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면 김성일 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청하게 소개받았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그냥 아주 가늘게 살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일단 주최 측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봄이 맞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할 때는 춥고 낮에는 또 춥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오늘 강의 주제를 보시면 좀 살벌합니다. 이게 강의 주제가 사실은 이거 고백 드려야 되겠는데 우리 강창희 대표님께서 강요한 주제입니다. 제가 저는 이렇게 과격한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그런데 사실 제가 몇 년 전부터 각자 도생이란 말을 주로 써왔은 범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각자 도생 이게 보면 한자를 써보면은 각각자에다가 문자자 쓰는데 도생이라는 게 그릴 도자 생을 그린다는 거예요. 근데 각자 도생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의 조선시대나 이런 데 있는 용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각자 도생이 나왔냐 하니까 구한말 이때부터 쓰기 시작하더니만 또 잊혀졌다가 이제 요새 와가지고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이 용어는 상당히 많이 쓰일 건데 그러면 왜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쓰이냐면 무슨 말이냐면 믿을 구석이 없다는 이야기죠. 어디도 내가 의지하고 지탱할 구석이 없다. 제일 처음 국가에 의존할 수 없을 것 같고 그 다음 내가 다니는 직장에 의존할 수 없을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가정도 중요한데 가정에 의존해야 되는데 이게 은퇴 이후에 남자들 또 여자 가정 문제도 좀 만만치 않을 것 같고 그런 세계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은 다 각자 도생이잖아요. 그죠? 아무리 부부가 있고 자식이 있고 그래도 자기 이렇게 개인으로 태어나서 개인으로 사는 거니까 맞는 말인지도 모르겠죠. 이게 있는데 우리가 단지 있고 싶어서 우리를 강조했고 국가를 강조했고 사회를 강조했고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면밀히 따져보면 이런 거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각자 도생의 삶을 살 때 제목과 같이 과연 퇴직연금은 어떻게 활용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화두는 한 세 꼭지 정도를 뽑아봤는데요. 첫째 화두는 100세 시대가 던지는 화두는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5년 조금 더 됐나요? 100세 시대라는 말을 그 입에 달고 살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100세 시대를 갖다가 할 때 개인적으로서는 오래 사니까 좋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따져보면 100세 시대 뭘로 살아가지 하는 걱정은 안 되십니까? 따지고 보면 100세 시대란 말은 사실은 모두가 가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시대다. 모두가 가난할 수 있다. Job Lifetime이란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제2의 인생을 강조하고 요새 노후 설계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제2의 인생 설계가 쉽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100세를 살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결국 결론은 어디로 가겠죠? 하향 평준 앞밖에는 다 아니라는 얘기죠. 거기다 또 우리나라는 뭐가 문제가 있느냐면은 개발 시대를 거치면서 뭐가 있죠? 과로 또는 사회에서 과로에 따른 건강관리 소홀
이런 문제가 펼쳐지면서 은퇴를 한 시기부터는 건강까지도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이분을 쓰면 책이 한 4년 전에 나온 책 노후 파산이라는 책을 보면 일본 개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이성적이라고 합니다. 좌뇌적 인간들이 많죠. 치밀하게 노후를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노후 파산이 이를 수밖에 없다. 어떻게 됐냐면 결국적으로 뭐죠? 질병 때문이죠. 질병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해서 노후 파산이 한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요새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노노개호죠. 노노개호. 뭐냐면 자식으로부터, 국가로부터 노인, 그러니까 노후 생활에 대한 어떤 질병 치료라든지 보호를 못 받으면 노노, 부부가 서로 늙어서 서로가 서로를 개호, 각자 도와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사회가 흘러간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일본이 저 정도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훨씬 심각할 겁니다. 훨씬 더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밤에 말씀드리는데 인구 문제에 관해서 그러니까 2017년 말에 제가 책을 썼던 게 있는데 거기서 제가 분명히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인구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등한시하는 나라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최악의 인구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렇게 등한시하는 거라. 그 다음에 이제 아일랜드 총재, 리카르트 총재가 한 이야기가 이와에 대해서 한 강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보고 2018년도였죠. 강의를 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를 보고 출산율에 빗대어서 집단 자살 국가라고 얘기했어요. 집단 자살을 한 나라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출산율을 가지고 그 출산율에 대해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출산율을 유지하면서 나라가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고. 집단 자살 국가를. 그래서 제가 2017년 책을 쓸 때 우리나라는 내가 장담컨대 2019년에는 합계 출산율 1.0 깨질 거라고 했는데요. 작년에 0.98이었습니다. 제 예측이 빗나갔습니다. 분하게도. 1년이나 빗나갔습니다. 당겨졌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빨리 당겨질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연금도 다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연금들이 다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 다음에 퇴직연금 수익률을 제대로 보고 있는가 보는데 저한테 퇴직연금 관련해서 간첩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퇴직연금 관련 정보들이 막 옵니다. 보면은 요새 와가지고 한 3일에 한 번씩 수익률 이야기가 옵니다. 와서 무슨 동아일보, 무슨 내경 이런 데서 퇴직연금 수익률 1.88% 뭐 이거가 이제 공식화됐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퇴직연금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수익률 1.88% 아마 외우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외우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엉터리입니다. 그건 잘못 본 겁니다. 그 엉터리를 조장하는 게 누구냐면 안타깝게도 노동부고 금융감독. 그걸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자도생이라면 무엇을 해야 되냐. 각자도생이라고 이상은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수단을 찾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수단이 없느냐 하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 그래서 결론 부분에 와서는 각자도생의 무기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복지 3층 구조는 가능한가라는 문제입니다. 원래 우리나라가 OECD가 이야기하는 3층 복지 제도에 대해서 퇴직연금제 도입하면서 참 아이는 우습게도 퇴직연금 도입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때 2005년 도입할 때 취지할 때 OECD 권장 3층 복지 제도의 완성 이게 하나 꼭 들어있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죠. 그게 어떻게 퇴직연금 제도의 도입에 그게 취지가 됩니까? 제도가, 삼천복지 제도가 국가를 위해서 존재를 하고 우리가 필요를 위해서 이렇게 모아서 만들어야 될 제도를 OECD 요구 충족을 위해서 도입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거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이게 지금 삼천복지 제도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게 보시면은 한국민금학회에서 공적연금 국가 세미나 자료입니다. 모 대학교 교수님이 발표한 자료인데 이때 이제 국민연금 플러스 사각지대 기초연금에서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앞으로 개혁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우리 국민연금제도 문제가 많죠.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는데 국민연금제도 개혁의 골자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죠? 국민연금제도 생명유지입니다. 국민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혜택 전제가 아니고요. 연금제도가 얼마나 이어질 건가.
2057년에 국민연금 제도가 고갈입니다. 적자가 아닙니다. 완전 고갈입니다. 이 고갈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지금 30대는 못 받는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30대는 어무수를 냅니다. 우리 30대가 20대가 아직 착했어. 실상을 몰랐어. 지금 내고 있죠. 그런데 어저께부터 신문에 뭐가 나왔냐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적자를 내기 위해서 국가부채가 어떻게 된다고요? 1600조를 넘었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연금 부채 충당금이 연간 90조입니다. 그래서 국가부채 절반을 차지합니다. 900조가 넘게.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역으로 따져봐서 이게 군인 공무원 계신지 모르겠는데 계시더라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모르겠지만 억울하다는 거죠. 개인들은. 우리는 왜 억울하느냐면 지금 보시면 기여율 따져보면 우리는 몇 프로 기여를 하느냐 하면 국민연금으로 9% 하고 퇴직연금으로 8.3% 하면 17.4% 하는데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18%입니다. 그런 0.7 정도의 갭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고작 돈은 개인 국민연금, 퇴직연금 다 없어지고 나는데 고작 30만 원이 만리, 50만 원이 만리, 이거는 푼 돈도 아닌 연금을 받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자기들은 어떻게 받고 있다고요? 공무원, 군인연금들은 그게 어떻게 기여율은 거의 똑같은데 나중에 받는 혜택은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고. 그러면 누가 잘못된 거죠? 뭐가 잘못됐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꼬리를 던집니다. 국민복지 3층 구조는 공무원, 군인 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 일반 사적연금 기반에서 국민연금을 포함해서 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던집니다. 이분도 이렇게 생각해서 국민연금을 개혁하는데 어떻게 개혁하고자 하느냐면 국내 연금 시장 규모가 이렇게 가는데 보면은 이제 공적연금, 그다음 퇴직연금, 이렇게 주택연금 이렇게 갑니다. 그다음 여기서 이제 연금 유형별 정가 추이를 보면 공적연금은 올라가고 사적연금은 내려온다는 건데, 자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의 주축 세력은 누구냐면 누가 뭘 해도 베이비 부모들입니다. 그 베이비 부모들이 은퇴를 하고 난 다음부터 사적연금 제도의 규모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거냐 아니고 감소할 거냐. 뭐 때문에 그렇죠? 출산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산율이 우리가 지금 합계 출산율 1.1을 깨진 지가 오래됐고요. 기존 인구 유지에 필요한 합계 출산율 1.1이 깨진 지는 오래됐고 그 다음에 1.2가 깨지기 시작한 게 한 10년 됐습니다. 10년 넘었죠. 2005년, 2006년에 1.08이었으니까 10년, 15년, 14년 동안에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 15세부터 생산 가능 인구입니다. 64세까지 생산 가능 인구 축소가 반토막에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그 시점부터 그 국가의 모든 경제 시스템은 절단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상. 왜냐하면 생산 가능 인구가 시장 파워입니다. 그 사람들이 생산자고 그 사람들이 소비자입니다. 한 가게에서 생산 가능 인구가 생산자고 소비자입니다. 그런데 그 인구를 반토막 내놨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은 뻔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사적연금이 급속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내 연금 제도 변경 내용에서 공제 한도를 300에서 400 올리고 해서 이게 이제 뭐냐면 개인연금, IRP 대리연금을 해서 연금 제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층 복지 구조가 그냥 1층이 공적연금이 국민연금, 2층이 사적연금, 퇴직연금, 3층이 개인연금입니다. 이렇게 해서 3층적으로 안정적 복지 제도를 구축한다 했는데 이게 유명무실하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갈수록 지금 고갈을 연료하는 쪽으로 해서 혜택을 줄여나가고 있고 퇴직연금은 역할을 못하고 있고 개인연금은 앞에서 봤듯이 축소되고 있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3층 복지구조 제도는 유명무실한 그냥 OECD가 공부하는 그 시스템이라는 것밖에는 없다는 거죠.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3층 복지 제도가 줄 수 있는 노후 생활에 대한 안전판, 의미 있는 소득 보장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3층인데 어느 하나 지금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어느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이게 보면 의지할 데가 없어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국민연금 쪽입니다. 이거는 퇴직연금 분과가 세 분과가 있습니다. 개인연금 분과, 퇴직연금 분과, 공적연금 분과. 이 공적연금 분과에 대한 토론 자료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를 이야기하냐면, 자, 국민연금이 예상컨대 57년에 고갈될 것이니 이걸 개혁하는데 방향이 더 내고 덜 받을래? 아니면은 다른 연금과 합칠까? 이렇게 해서 국민연금 제도를 뭐 한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연명을 더 오래 시킬까? 이런 거로서 의견을 내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아무리 안을 4개나 만들어서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으로 일어나자. 그 다음에 이안이 기초연금, 관대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으로 일어나자. 그 다음에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특수연금, 퇴직수단을 이용해서 가자. 기초연금 이렇게 안을 내고 자기들끼리 공적연금 분과는 다 국민연금 쪽에서 거기 전문가들이신데 그쪽에서 논의가 지금 활발히 되고 있고 언론에 가끔씩 튀어나옵니다. 퇴직연금과 합칠까? 근데 이거는 뭐가 문제가 되겠죠? 절대로 안 될 겁니다. 왜? 혜택이 뛰어난 직역연금 쪽에서 합칠 이유가 없잖아요. 국민연금에. 근데 공무원연금이, 군인연금이 국민연금과 합치겠습니까? 안 합치겠죠. 그럼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합치겠습니까? 자,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의 가장 결정적 차이가 뭐죠? 기여는 또 그 비슷하게 기여를 하는데 자기 투자 의사 결정권의 문제가 있습니다. 투자 의사 결정권은 퇴직연금이 기업이든 근로자든 가입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국민연금으로 가면 투자 의사 결정권이 없어지죠. 그래서 내가 다시 국민연금을 9%에서 18% 올리는 거하고 똑같아지는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합친다는 것이 있는데 논의는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나오는 부분에는 어떻게 하는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어프로치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한 나라가 있습니다. 호주라는 나라가. 호주는 공적연금이 없죠. 일천 제도가 없고 제로 베이스의 기초연금이 있고 그 다음에 전부가 뭐로 되어 있죠. 슈퍼애누에이션이라는 퇴직연금, 슈퍼애누에이션으로 다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애누에이션 제도가 그러니까 업무화되어 있는 그런 식으로 시스템 통합이 되어 있죠. 슈퍼애누에이션이 우리나라 국민연금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죠? 기금 운용을 자율에 맡기고 운용 기금 간의 경쟁을 통해서 가입자들의 수익률을 제고하는 게 기본 메커니즘입니다. 이 경쟁이 없는 기금형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뭐죠? 국민연금이죠. 국민연금을 쪼개서 몇 개로 나눠서 경쟁을 시켜가지고 선택권을 가입자한테, 국민한테 분류한다면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공적연금이라고 묶어서 이 연금을 정부 사이드에서 마음대로 운용을 하고 이렇게 운용할 경우 지금 같은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죠. 수익률이 떨어져도 대응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갈 수 있는데 거기서 공무원연금도 합치자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로 그 다음에 퇴직연금도 거기로 합치자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뭐가 문제죠? 삼층연금 제도는 의미가 없어지죠. 삼층복지제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계속 논의가 이게 작년 나온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끌어가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탈장 속의 태풍 정도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통합의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각각의 청에 있는 연금 제도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연금 이게 현황을 보면 개인연금 유형별 자산 추이에서 세제 적격, 그 다음에 세제 비적격, 개인형 IRP가 있는데, 개인형 IRP와 개인연금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개인형 IRP하고 개인연금이 상충되어 있습니다. 상충되어서, 개인연금을 3층으로 분류를 하지만, 이게 지금 IRP라는 퇴직연금 제도 2층과 오버래핑 돼가지고, 역할 분장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 IRP 제도 자체는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제도가 어떻게 잘못되어 있냐면
IRP에서 현물이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퇴직을 하면 근태법상으로는 업무적으로 IRP로 가야죠. 55세 이전에는 일시금을 안 찾으려면 IRP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내가 실적 배당 상품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도 언론이나 저도 포함해가지고 실적 배당 상품을 하셔야 된다 하니까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는데 내가 퇴직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러려면 내가 IRP 계좌를 개설해야죠. 그래서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데 가서 개설을 했어요. 이걸 회사에 이제 계좌를 알려줘요. 알려주고 나는 퇴사를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러면 현물 이전을 난 주식이 있었으니까 이걸 이전시켜주세요. 다 한 거죠. 그 다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이나 두 달 있다가 가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내 주식이 팔려버렸어요. 그리고 현금으로 저쪽으로 이전되어 있습니다. 없어졌어요, 내 주식. 그거 가입자한테 이야기를 안 해줍니다. 왜 없어진지 아세요? 내가 이 회사에 다닐 때 A라는 펀드에 운용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요청한, 옮기고자 한 그 개인 IRP 구제에는 그 펀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부는 현물 이전이 됩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현물 이전이 안 됩니다. 그런데 회사가 퇴직금 사업자는 14일 이내에 이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환대를 합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이전을 시킵니다. 그런데 가입자는 모르고 있어요. 그걸 가보니까 내 펀드가 없어졌어요. 누구도 책임을 안 져요. 이 상황에서. 그게 만약에 손실이 난 상태로 해지가 되어버리면, 그러니까, 거기 되어버리면, 나는 고스란히 앉아서 손해를 보는 거죠. 이게 지금 IRP 실상입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내가 옮겨가는 회사가 보험사인데, 보험사가 신탁 라이센스가 있는데 우리가 몇 군데 안 됩니다. 한 두 군데, 세 군데 정도. 신탁 라이센스가 없으면 펀드 자체가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펀드 지급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물 이전이 되게 된 게 언제부터죠? 2012년부터 현물 이전은 2013년 정도 됐고, 제도, IRP 제도는 2012년 7월부터 IRP라는 제도로 들어와 있고, 그 다음 2013, 14년에 현물 이전이 가능합니다고 국민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근데 현실은 까보니까 이렇습니다. 근데 지금 벌써 몇 년이 됐는데 조치를 안 취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이제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두 번째,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가 말씀하는 중에 3천 연금 제도가 과연 존재할까, 앞으로 존재하지 않을까. 그래서 각자 도생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3천 어지로서 갈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 거의 붕괴되고, 지금 개인들의 의사결정으로만 가야 될 부분이다. 그래, 공적연금이라는 것이 결국 뭐냐면 생명연장이지, 우리한테 어떤 혜택을 줄이는 쪽으로 가는 생명연장에 불과할 것이다 하는 거고, 그 다음 퇴직금 수익률에 대해서는 착각을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스피가 21.6% 상승할 때로 6.7%,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하는데 여기에 있습니다. 1.88%. 요 테이블이 어디 테이블이냐면요, 금융감독원에도 나와 있고 고용노동부에도 나와 있는 자본 유형별 운영 방법별 연간 수익률 변화 이렇게 해가 나와 있습니다. 아마 자료 제일 처음 앞인가 두 번째 페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게 뭐냐면 1.88%입니다. 2017년 전체 수익률 1.88%, DB 1.59, DC, IRP 2.54, 개인행 2.21. 그래서 언론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요거 1.88%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퇴직연금제에서 3층 구조 이야기할 때 퇴직연금제의 키워드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인베스트먼트입니다. 미국에서 1982년도에 레이건 정부 때 401K를 갖다가 도입하면서 그때 DC 출발이 뭐냐면 자본시장의 참여를 통한 수익 증진 기회를 획득하는 거죠. 기존 DB에서 회사가 운영하다 벗어나서 개인의 줄 테니 당신의 투자를 자본시장에 투자를 해서 수익률을 획득하라는 거니까 키워드는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자, 인베스트먼트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운영을 한다, 투자를 한다 할 때는 누구가 대상이죠? 원리는 보장상품 대상이 아니죠. 그럼 뭐가 되죠? 실적 배당형 상품이 대상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수익률을 산출하는 자체가 제가 생각할 때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뭐냐면 투자와 원리금 보장상품을 분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보시면요, 자, 이게 지금 금감원에 있는 테이블입니다. 사실은
실제 제도 유예율 운영 방법의 장기 수익률 현황해가지고 5년, 9년 했습니다. 자, 원리금 보장 상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DB 3.15, DC 3.27, 9년입니다. 9년 연수익입니다. 연평균 수익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한번 볼까요? 실적 배당은 어떻게 되어 있죠? 실적 배당 전체는 4.74%입니다. 그런데 DB가 5.53%입니다. 그 다음에 DC 기업행위 4.57, 개인행합이 4.28. 놀라셨죠? 바로 보니까 원리금 보장 상품을 빼버리니까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 수익률이, 연수익률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 주위에 제가 경희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때 대학원에 저에서는 다 또 재직업 관련 사람들, 자산문제 종사하는 사람들은 묻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냐면 바로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 퇴직금을 운영하면요, 저기다가 이제 IRP 공제까지 들어오잖아요. 세액공제까지 들어오면서 세액공제가 5,500만 원 이하는 16.5% 정도 세액공제가 됩니다. 5,000원 이상은 한 13% 정도 되죠. 자, 그렇게 뭐가 빠지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뭐가 빠지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원리금 보장 상품. 원리 보장 상품. 네. 거기에다가 수익률이 이까지 되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16.5%, 14% 하면 여기 5%를 떠나면요, 어떻게 됩니까? 한 20%가 수익이 나는 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왜 이야기를 안 하냐? 왜? 그래서 그 굴레가 우리는 퇴직연금 한 1.88%의 손오공 머리띠처럼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게 저도 이게 놀래가지고 5.53%에 대해서 놀래가지고 9년 동안의 평균이 5.53%인데 이거 뭐가 잘못됐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강의 오기 전에 제 아는 지인 중에 해외 퇴직연금 컨설팅하는 회사 담당 부사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이 5.53%가 나왔는데 그쪽은 해외 그 유명한 컨설팅 회사 부사장이니까 이게 외자계 쪽에서 나오는 현상이냐? 그러니까 외장이 아니라. 그럼 국내에 어떤 기업들이 투자를 해서 거기에 DB가 나왔다, 이렇게 나왔다 하면 국내 어떤 그룹에서는 투자를 제대로 하고 왔다는 이야기죠. DB를 가지고. 그럼 연환산이죠? 연환산입니다. 연환산 수익. 그렇죠. 제가 이제 퇴직연금에 이렇게 있는 입장에서 그러면 이게 왜 홍보가 안 될까? 예컨대 제도를 주관하는 노동부나 이 제도를 가지고 노후를 갖다가 수단으로서 홍보를 해야 되는 뭐 건강문이든 어디든 노동부든 어디든 왜 이걸 홍보를 안 할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아니겠지만 이건 그냥 제 짐작으로는 수익률이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 가는 것이 과연 그분들한테는 좋은 것일까? 왜? 실적 배당형 상품은 프라프레이션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투자 인내도가 그렇게 될까? 올라갈 때는 기뻐하지만 떨어질 때는 참을 수 있을까? 투자 인내도가. 이게 없다면 이걸 홍보를 못하죠. 겁이 났어.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1.88% 수익률이 그냥 이렇게 회자되어도 이에 대한 실상은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운영할 경우는 이렇게 수익률이 납니다고 말씀을 못하는 겁니까? 제 생각에 이거 순수하게 했으면 그런 거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언론에서 나올 때마다 두드려 맞는 게 뭐죠? 국민연금 수익률하고 비교를 합니다. 많이 보셨을 겁니다. 1.88% 써놓고 그 옆에 뭔 기사 나오냐면 국민연금 수익률이 얼마인데 고작 이것밖에 안 되느냐. 이게 퇴직연금을 비난하는 또는 하는 그게 핵심적인 그 잣대죠.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국민연금이 88년도에 비해 5.45% 정도입니다. 자, 국민연금 7.3%인데 원리금 보장을 빼버리니까요. 자, 국민연금은 원리금 보장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수익률 계산해보니까 7.3%입니다. 17년만 봐도. 이거는 지난 기간 다 비교해서 5.3%. 근데 퇴직연금을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원리금 보장을 빼버리니까 6.6%입니다. 국민연금은 자산 운용 전문 1년만 100명가량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자, 퇴직연금 자산의 전문 인력은커녕 개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제가 데이터 조작을 한 게 아니라 캡처를 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홈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이거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게 퇴직연금 수익률의 식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원리금 보장 상품이 투자가 아니라고 생각할 경우 우리가 투자라고 생각하는 키워드 센서를 취해보면 퇴직연금의 수익률 식상은 이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제로인에서 저희 데이터를 가지고 해서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펀드를 10년 10살짜리, 7살짜리, 5살짜리, 3살짜리를 가지고 유형별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과연 수익률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해보니까요. 퇴직연금 수익률 실상을 해서 자, 이게 주식, 채권 주식, 주식원합병 1, 2, 3, 4, 5, 6개 유형별로 10년 누적 수익률은 주식, 채권형이 45.43%, 해외 주식형은 161% 누적 수익률이 나오고, 연환상 수익률을 해보니까 채권형이라고 4.55%, 그 다음에 주식형 같은 경우는 9.39%, 그 다음에 해외 같은 경우 연 누적 수익률이 16.12% 나옵니다. 10살짜리. 10년 유지된 펀드입니다. 10살짜리 펀드. 장기로 10년 동안 유지된 펀드는 이런 수익률이 나오더라는 거죠. 이거 단순하게 계산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수익률에 대해서 뭐 가중을 해야 되는 그런 거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고 그냥 있는 데이터 그대로 직관적으로 뽑은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10년짜리는 10살짜리는 이렇습니다. 그럼 7살짜리는 어떨까 보니까 7살짜리는 이렇게 나옵니다. 연환상 수익률이 유형별로 3.49, 10.33 이렇게 나오는데 재미있는 거는 7살짜리가 1살 때, 3살 때, 5살 때 보다 뒤로 갈수록 수익률은 전부 다 유형별로 전부 증가를 합니다. 전부 증가. 이게 정상적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자본시장의 논리, 자본시장이 운영되는 메커니즘으로는 매우 정상적인 현상이 퇴직연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수준 샤프 지수도 역시 그 예상대로 수준 샤프 지수도 위험이 떨어져 가면서 그렇게 나타나더라고요. 이게 어디 감춰진 데이터가 아니에요. 저희들이 공표하는 데이터예요. 그걸 굉장히 단순하게 긁어봤습니다. 단순하게. 이게 뭐 이론적으로 우리가 금융공학적으로 따져볼 필요는 없이 단순하게 심플하게 계산해봤습니다. 왜냐하면 퇴직연금 발표할 때 수익률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그냥 수치를 가지고 단순으로 발표하잖아요. 그걸 단순으로 해봤어요. 제가 푸세요. 이렇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5살짜리는 어떨까? 5살짜리 이렇게 됩니다. 1년, 3년, 5년 이렇게 돼서 똑같은 추세가 5살까지 나타납니다. 그런데 3살짜리는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왜 제가 이제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3살짜리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언론에서나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언론들한테, 기자분들한테 부탁 겸 애원처럼 이야기하는데 제발 수익률 낼 때 작년 대비 내지 마라. 그래서 어떻게 퇴직연금은 장기 운용을 해야 되는데 나오는 수익률이 전년 대비 몇 프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요번에 와서 도마일본가 어디 보니까 3년, 5년이 한 번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은 전부 작년 대비 얼마가 됐다는 그래서 왜냐하면 그게 안 된다고 하는 게, 자, 3살짜리는 수익률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안정화가 안 된다는 거죠. 아까 보셨듯이 5살부터는 안정화가 돼서 모든 유형에서 안정화라는 것은 모든 유형에서 5살 이후, 5년 이후부터는 수익이 안정적으로 수익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어떠냐면 가서, 작년에 수익률 좋아요. 이거 하세요. 이렇게 권한다고요. 퇴직연금 실적 배당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는 이렇게 실상을 위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퇴직연금은 억울하다는 겁니다. 퇴직연금은 이런 낮은 수익률의 굴레를 누명을 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이 실상을 안다면 그래도
어떤 거냐면 의지를 가지고나 어떤 미래의 밝은 면을 보고 움직여 나갈 건데 지금 뭐 어떻게 제가 걱정하냐면 캡이 누명이 쓰여져 있어가지고 대중연금은 미래가 없는 제도 이걸 왜 해? 제가 칼럼을 쓰면요 거기 칼럼을 쓰는데 2주에 한 번씩 나오는데 댓글 달리고 오면은 전부 저는 업자편이라고 얘기하면 저는 업자편은 아닌데 업자편에서 대신임금 이 나쁜 제도를 그러니까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 욕을 하면서 이거 막 그렇게 하면 억울하다는 거죠. 대신임금 제도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시간이.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아까 제가 이제 파도에서 마지막에 그러면 각자 도세는 어차피 가야 될 길이 같다 했었을 때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뭐냐면 평생 IRP 고객화가 되죠. 평생 IRP 고객화가 되죠. IRP 평생 고객화가 되죠. 지금 IRP가 문제가 많은 거 인정합니다. 왜 인정하냐면 개인연금에 비해서 중도인출 안 되죠. 부분인출 안 되고 그 다음에 개인연금에 비해서 투자 대상도 제한적이죠. 그런데 이걸 역으로 생각하자. 자, 부분인출 안 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어차피 부분인출되면 씁니다. 옛날에 퇴직금제가 어땠습니까? 우리가 IMF 이전에 저희 부모님들은 퇴직금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회사가 도산하는 회사가 거의 없었습니다. 성장기였습니다. 그런데 중간인출, 중도인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 목돈 받아서 시집 장가 보내고 시부님이 거기 있으니까 그때 한 65세, 70세 돌아가셨으니까 아무 문제 없이 사는 제도가 퇴직금 제도였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IMF 때 수급금 문제가 박살이 나서 퇴직금 문제가 도입되고 했지만 사실은 IRP는 사실 그러니까 부분 인출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냥 강제로 가져가서 국가적 자유주의적 간섭에 입각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IRP를 통해서 저는 강력히 권장하고 싶은 게 나이에 상관없이 젊으면 젊을수록 더 좋겠죠. IRP를 들었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게 통합시켜서 IRP로 세액공제를 받는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같이 넣어요. 그 안에 세액공제 받는 5,500 이하에서 받을 경우에 한 130, 120만 원 홀랑 찾아 쓰죠. 따로 나오니까 이거를 공돈처럼 해가지고 한 700만에 700을 하면 나오는 게 한 얼마쯤 한 100만 원 가량 나오죠. 한 90만 원 정도 나오던가요? 그럼 완전히 공돈이에요. 공돈이라서 낼름 쓰고 아니라고요. 자, 각자 도생입니다. 내 생은 자식도 집사람도 책임 못 집니다. 내가 책임져야 된다면 또 남편도 책임 못 진다면 IRP를 세액공제 받는 거를 같이 하고서 복리가 되는 거죠. 이게 복리죠. 사실은.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복리고 운용은 어떻게 해요? 아까 퇴직연금 보셨죠? 자산운용, 펀드 운용 했었을 때 그 고르는 기준은 장기 규모가 큰 펀드 중심으로 IRP에서 세액공제를 업어서 복리를 가져가고 수익률을 보증을 받는 식으로 제도 운동을 해서 가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왕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또 가야 되느냐면 55세 개념은 버려야 됩니다. 이걸 내가 평생 가져간다고 생각해서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도만이 효자라고 생각하고 이것만이 효자라고 생각하고 평생 운용을 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운용을 해가야 됩니다. 그 운용을 해가는데 그러고 싶습니다. 우리 개인들은. 하지만 뭐가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왜 자신이 없냐? 제가 이야기한 걸 모르거든요. 지금 퇴직연금의 실상을 모르거든요. 모르니까 그냥 막연히 원리가 보다 안정이 중요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닌데도 지금까지 알려지지 못하니까. 자,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제가 마무리할 텐데요. 각자 도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아까 리카르도 IMF 총리가 이야기했듯이 우리 집단 자산 국가 맞습니다. 분명합니다. 0.98 초저출산율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더 떨어집니다. 오늘 제가 다른 데 있어서 청와대에서도 인재사, 인구 대책 기구를 발족을 할 모양입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005년부터 저출산고령화위원회를 가동을 했습니다. 가동을 해서 5년마다의 플랜을 만들어서 지금 2020 플랜까지 나왔습니다. 이야기를 할까요? 저출산고령화위원회 굉장히 뭐를 많이 하는 것 같죠? 사무실이 없습니다.
사무실이 없으니까 언론에 지금 잘못 알려진 것 중에 가장 잘못 알려진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예산을 120조를 썼느니 130조를 썼느니 그래서 국민 공부를 사고 있죠. 그 돈이 어디 갔느냐고. 그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으시죠. 언론을 보면 도대체 130조, 120조라는 돈을 썼다는데 그 돈이 어디 갔느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상은 어떤지 아세요? 제가 모 연구회에서 그 담당 국장 저출산고령의 보건복지부 담당 국장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보건복지부 담당 국장이 저한테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사무실도 없고 조직이 없는데 예산이 어디에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면 120조, 130조라는 돈은 어디서 나온 수치냐면 모여있는 저출산고령화위원회 회의 대통령 보고하기위해서 모여있을 때 너는 얼마 썼니? 너는 얼마 썼니? 그걸 모으면 120조가 그게 120조입니다. 그건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대책이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 이 정부 아니고 그 정부, 그 전 정부라든지 저출산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국가 아젠다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소리 듣죠. 집단 자살 국가라는 소리 듣죠. 이거는 진짜 빼도 박도입니다. 제가 감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감히 이야기하는데 인구 문제는요. 달나라나 바승에서 데려올 수 없습니다. 그 국가가 고스란히 겪고 고스란히 대가를 치러야 할 미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랑스럽게도 반토막 그 이하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나라가 온전하게 이 경제 시스템으로 이 연금 제도로 그대로 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고 그 다음에 뭐죠? 욕심이죠. 그걸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각자 도생인데 제가 아무리 지금 현재 찾아봐도 가장 안전하게 각자 도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각오를 단단히 하고 각자 도생을 각오를 단단히 하고 IRP만으로 끝까지 가져가겠다. 그런데 방법은 뭐냐? 투자를 재진의 문제에서 투자를 하겠다. 그런데 아까 말한 세액, 국가에 주는 세액도 가져가지고 공기를 가져와서 운용하자. 이것이 제가 던지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연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있으시면 잡으셔가지고. 질문, 네, 아무거나. 네. 소수로 한번. 예. 그 소장님이 말씀하신 거를 만약에 그 목표로 둔다면 현재 상태는 괴리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어떤 괴리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뭐 퇴직연금으로 각자 도생을 하기 위해서는 그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애초에 IRP 계좌로 개설해야 되고 이루어져야 되고 실적 배당형 상품 중심으로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야 되고 장기 운영되어야 되고 또 그것이 일시불 출금이 아니라 연금화되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게 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되는 목표 그것을 목표로 정한다면 현재 이 제도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현실은 너무 거의 괴리가 굉장히 큰데 이 괴리를 좀 빨리 해소해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뭐 현재적으로 만약에 업계가 해야 될 일, 정부가 해야 될 일, 뭐 아니면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추리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굉장히 좀 괴리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저는 자연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가 생산 가능인과 작년부터 붕괴됐습니다. 축소가. 자,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듣고 싶지 않아도 인구 문제, 이제 앞으로 국가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한 이야기가 수단이 되면서 뭐가 되냐면 문화가 바뀌어야 됩니다. 문화라는 게 뭐죠? 미래를 보는 눈의 통일이 돼야 되는 거죠. 어느 한 주체가, 퇴직연금 사업자가 또는 노동부가 나와서 될 문제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국가 미래에 대한 블루프린트를 갖다 공유를 하면서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또는 정치 집단이 좀 제대로 된 정치 집단이 누가 나온다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됩니다. 진짜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운사이징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성장기에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저출산 두 자녀 낳아서 잘 삽시다.
또는 다 겪습니다. 뭐죠? 경제 성장률 지표의 포장을 분식하기 위해서 출산율을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인구를. 그래야 성장률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중국도 우리나라도 일본도 다 한 자녀 뭐 두 자녀 했던 거죠. 그런 시대는 뭐냐면 인구를 국가에 맞췄습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국가를 인구에 맞춰야 됩니다. 무슨 말이죠? 다운사이징의 시대가 되겠죠. 다운사이징. 무슨 말이냐면 지어놨던 빌딩이 인구가 반토막 났다고 반으로 줄어드는 거 아니잖아요. 생산시설이 시장이 반토막 났다고 반으로 줄어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비상사태라는 거죠. 이 상태라는 거. 그런데 팩트는 분명한 팩트는 반으로 줄었다는 게 팩트입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팩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비상사태적 상황인데 그리고 외부에서는 우리를 국가 비상사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아까 집단 자살 국가라고. 우리만 모르고 있죠. 옛날에 맥킨지가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2012년 정도인데 데워지는 냄비 속 개구리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데워져서 이제는 거의 이제 죽기 직전이에요. 그게 생산 가능 인구 축소 시점입니다.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김영규 소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이 이제 위기의식 속에서 자 우리가 살 길이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 제가 발표한 내용이 허접하지만 대중적으로 보면 그게 아니다. 1.88%가 아니다. 제대로 보면 이런 수준이 난다. 이런 공감대 확산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누가 해줘야 되는데 못해줘요. 정부도 욕먹으면서 노동부 금감원이 일부러 낮춰서 별리가 없는데. 아까 제가 조금 얼핏 이야기했지만, 얼핏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은 투자라는 개념으로서 제도를 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 인베스트먼트라는 개념으로 제도를 봤다면, 무식해서 그렇다고 말해요. 아니, 그건 제가 이렇게 말씀 못 드리면, 우리 대표님 내년이 되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문제가 나쁜 돈이 있어서 그렇다는 말보다는 무식해서 그렇다는 말이 더 궁금한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질문 또. 네. 지금 여기 그 수익률 데이터 자료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그 실제 개인 유저가 본인 자산을 직접 움직였을 때 매월 적립이 돼버리니까 거기하고 이격도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잘 안 들리는. 그러니까 매월 들어가는 그 펀드 그 수익률 데이터하고 지금 보고서 레포트에 나온 데이터하고 차이가 많거든요. 사실 실상은.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건 여기에 반영이 돼 있는 건지 싶어가지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보정은 안 했습니다. 그냥 심플하게 뽑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보정까지 해가지고 데이터를 그러니까 의미를 전달하고 싶어요. 네, 어떤 얘기인지 이해는 하는데 그러니까 실제 이게 왜 그러냐면 어제 제가 이제 받은 자료 중에 S&P 500 인덱스 2004년부터 15년간 투자한 데이터 인덱스 성장만 300%가 됐는데 수익률은 48%가 나왔거든요. 네. 이런 이제 이격도에 대한 보존이 좀 있으면 좀 더, 왜냐면 이게 그 저희들끼리 논할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걸 사용하는 근로자나 실제 가입하는 가입자들이 이걸 설득되고 이해가 돼야 되는데 네. 그 괴리감이 너무 커버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그거는 사업자의 몫입니다. 오늘 발표자의 몫은 거기까지 드릴다운 해가지고 가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 사업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기 상품 팔려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 마르코가 그렇게 안 나왔는데 김현우 선생님 뭐 한 말씀 소감. 제가 좋은 말씀 해주셨다고 모르는데 저는 좀 약간 그 국민연금을 저희가 그래도 이제 국가 이제 1층 제도이기 때문에 네. 잘 활용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기자님께서 말씀 주신 거는 너무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이 좀 떠올라서 좀 이게 아쉽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개인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될까요? 그 데이터를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면요.
2017년 예산처에서 국회 예산처에서 통계를 발표한 게 있습니다. 추경호 의원이 발표를 했는데 그 국회 예산처 데이터를 추경호 의원이 대정부 질의를 하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국가 예산처에서 미래를 상정할 때 국가 부채라든지 그 다음에 국가 재정에 대한 예측을 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현재 국가 재정 상태, 뭐 부채가 지금 어떻든 간에 국가 재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정확한 수치는 아니에요. 지금 57세가 될 30년 후에 내야 될 세금의 규모를 예측을 했습니다. 몇 배 정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수는 되겠죠. 국회 예산처에서 지금 27세가 57세, 30년 후에 현재 국가재정 유지를 위해서, 현재 국가재정이라는 우리가 지금 현재 4년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27세가 57세에 내야 될 세금 규모가 질문자께서는 얼마 정도 되실 것, 분명히 높을 거면 하죠. 높겠죠. 얼마 정도? 박사님께서 여쭤보신 것과 되게 높을 것 같은데. 제가 높게 잡은 게 아니고요. 7배입니다. 무슨 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나와 있어요. 지금 7세가 57세가 될 때는 얼마를 해야 되냐면 17배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었냐면요.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7배, 7%가 아니고요. 7배라는 것이 국가 예산처 데이터입니다. 그럼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냐면 우리 미래는 없다는 이야기랑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걸 국회 예산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속에서 국민연금이 존재를 하겠습니까? 7%가 아닙니다. 17%가 아닙니다. 7배입니다. 7배. 그럼 방법밖에 없죠. 국가가 다운사이징을 해서 반에 반토막. 7배를 반으로 줄이면 3.5배 되려면 국가 재정을 반으로 줄이면 되겠죠. 국민연금 반으로 줄여야 되겠죠. 그럼 3.5배도 못 내. 그러면 한 1.5배만 하지, 국민연금 4분의 1토만 내야 되겠죠. 그게 현실. 네. 제목이 각자 도생인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리금 보장형 수익률을 빼고, 네. 나머지 의사소통장의 수익률을 높여주고, 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우수한 펀드를 고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 수익률이 더 높아질 거예요. 아마도. 네, 아마도 그래도 굉장히 차이가 날 거예요. 격차가 생긴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만큼만 가져가는 거는 각자 도생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이 세미나를 하면서 가장 큰 주제가 되는데, 이 자기 자산을 보여주는 데 관심이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교육을 통해서 다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네, 제가 이제 법 만들 때 제가 담당이 교육이었는데, 가입적 교육이었는데, 누가 다 제가 모집이 제도하고 가입적 교육 담당이었는데, 둘 다 잘 안 되고 있는데, 자, 교육으로 어떤 걸 이루려면 불가능합니다. 제도로,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도, 지금 제가 한 것도, 이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려면 디폴트 제도가 들어와야 됩니다. 기금형하고 디폴트 제도는 또 다릅니다. 자, 우리나라 기금형 제도, 저는 기금형 제도가 참 걱정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현재와 같은 기금형 제도, 뭐냐면은, 기금 간의 경쟁이 없는 상태에서 기금형 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장을 해도 이거는 위험하다. 그리고 선택권이 없어집니다. 가입자들한테 선택권을 줄 수 있는 방법과 기금 간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존재되지 않는 기금형 제도 도입은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금형 제도도 가입자 수익률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필요합니다. 왜? 호주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죠. 그럼 미국이나 해외는 다 기금형으로 운영됩니다. 대부분. 그러면 그 나라들은 어떻게 하냐? 운용사 간의 기금 경쟁이죠. 그것도 경쟁으로 바탕 움직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지금까지의 기금형 제도 논의되고 있는 그 내용의 경쟁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노사동수 이것도 상당히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전문가를 두게 되어 있는 건 전문가는 포스트입니다. 누구한테요? 임명자한테요. 그 전문가의 역할을 못할 겁니다. 그럼 노사동수가 구성되게끔 된다. 거기가 연합회까지 할 수 있게 된다.
누가 DB를 하겠습니까? 사용자 입장에서. DB를 안 한다는 것은 기금이 깨진다는 이야기가 가겠죠. DC로 넘어간다. 그래서 기금형 제도의 제가 생각할 가장 전제 조건은 선택권과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기금형이 도입된다면 수익률, 개인들이 지금 어차피 지금 선택 뭐 하고 해서 아까 김영수님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하기 어려운 건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필요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 내 제도로 인식하고 내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지만 그걸 봐서 교육을 받아서 투자를 해서 손가락 올려서 너 노를 대비하라 이거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그러니까 디폴트 기금형도 디폴트에 해당되는 거죠. 대신 운영해 준다는 개념이니까. 어떤 것들만의 그 가입자를 보호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택권과 경쟁을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디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디폴트를 하는 것도 운용을 하는 것도 누가 대신해 주면 지금 국민연금처럼 운용이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국민연금도 잘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처럼 하지 말고 디폴트 제도도 그냥 디폴트 제도 그것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한 군데 더 내려가면 디폴트 A, 디폴트 B, 디폴트 C 간의 경쟁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식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한테 엄격한 수탁자의 책무를 갖다 물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전제로 해야 될 겁니다. 할 게 많죠. 그 다음에 자산운용사나 연금사업자도 네. 그 신문에 나올 때마다 우리 정책과 중시들 뭐 하고 있냐고 맨날 그렇게 욕먹고 있는데 네. 이게 나누어서면서 아닙니다 이렇게 왜 말 안 하냐?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하라고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생각하고. 아이고 연주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내 일이 잘 가 있는데 할 수 있으면 왜 못해? 비교는 운영사 마케팅 담당 아니 왜 이렇게 있는데 못해요? 안 해요.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연금학회에서 발표할 때도 자산운용사한테 제가 서술을 좀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자산운용사들한테. 그리고 사업자들한테도. 뭐냐면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독과점 형태로 단합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왜 그러냐면요. 자, 우리는 그 시장이 보이지 않는 손, 가격 기능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퇴직연금 중에. 그 가격 기능이 뭐죠? 수수료입니다. 수수료가 업종별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물건 하나 사도 삼성전자, LG전자 경쟁 속에서 물건을 사는데 이거는 아닙니다. 은행 수수료 체계 똑같고요. 정권 수수료 체계 똑같고요.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가입자는 가격 선택권이 없습니다. 이거는 공정거래 위반 아닌가요? 단합 아닌가요? 그렇게 지금 되어 있고 이 속에서 자산운용사는 뭐냐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만 따먹을 생각만 합니다. 왜? 비용을 안 드립니다. 퇴직연금 상품 개발 안 합니다. 그냥 캔만 씌워가지고 이름만 바꿔서 지금 일반 펀드를 갖다 편입시켜서 운영합니다. 연금을 위한 상품은 달라져야 됩니다. 펀드 설계 구조가. 그 노력은 안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에 노동부 연구과제로서 발표했던 김대환, 손승도, 성주호 교수 논문을 보면요. 참 눈물 나는 데이터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전체 퇴직연금 시장 전체 수수료율이 언제 1조가 돌파하느냐를 그래프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요. 퇴직연금 적립금이 220조 될 때입니다. 지금 190조 정도 되죠. 그러면 220조 언제 됩니까? 내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수수료가 1조 좀 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가격 기능이 없다는 얘기죠. 적립금 규모하고 수수료 규모가 똑같이 간다는 거예요. 코릴레이션이 1에 가깝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가격 기능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주체들은 지금 누구도 나서서 이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주체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냥 이 안이 좋은 겁니다. 1조 떨어지면 지금 마켓 세어만큼 딱딱딱 떨어집니다. 내가 그러면 당신 회사 적립금 지금 얼마야? 우리 20조 그럼 돈 얼마네? 얼마 받았네? 이게 나오는 시장입니다. 이건 뭔가 잘못되지 않은가. 그래서 덤핑하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없습니다. 수수료 할인 덤핑을 하는 데가 없습니다.
47개 사업자가 있는데. 비상하지 않습니까? 시원한 얘기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사실